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적인 작업으로 서예 작품을 하는 박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예라는 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문자를 소재로 시각화시키는 그런 예술인데, 일부에서는 서예를 어떤 미술의 영역으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 약간의 어떤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서예가 우리가 미술 대학에 속해져 있고, 또 미술 책에도 이래 보면은 서예라는 분류가 현재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예라는 게 시각 예술로서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시각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서예의 어떤 역할이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외국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서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외국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서예를 색깔이 일단 한 가지 색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판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섰느냐 찍었느냐 이렇게도 많이 보기도 하고, 왜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하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붓을 그냥 이렇게 서지 붓에 어떤 일종의 테크닉이 들어가느냐, 필법이라는 게 들어가고, 왜 붓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느냐, 그냥 이렇게 그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해요. 예, 그러고 이제 이 글자라는 걸 일단 다 동양의 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검은색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고, 또 필법에 대한 일반적인 미술에서 선을 긋는 거라든지, 또 서예에서 나오는 획으로서 선을 긋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이제 동양인에도 똑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서예가 검은색으로 써야 되는지, 또 왜 그 필법이라는 걸 넣어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공통된 그 질문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서예가 검정색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건 천지 현황 천자문에도 보면 맨 앞에 있는 그런 식인데, 그리고 하늘은 검다는 게 우리가 거물현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옛날에 보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검다는 뜻 이외에도 그 가물가물하다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상징하는 가물가물한 색깔, 그러니까 이 현에 대한 색깔은 이 심오한 그런 색이다. 그리고 또 깊고 아득한 색이고 모든 걸 포용하는 색이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 현색을 모색이라 그래요. 어머니색.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든 걸 포용하고 안으니까 이 검정색 또한 모든 걸 안는 색이고, 그리고 이 아주 큰 색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마음의 색이다. 그러니까 임금현도 돼요. 임금현, 어머니현, 부처님 마음현, 북쪽 하늘현, 맏형현, 그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물가물할 현, 심오할 현, 포용할 현, 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은 아주 큰 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색은 모든 색을 합하면은 이 현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색을 가지고 이제 먹색으로서 이제 사용을 했고, 그걸 하늘을 어디다 안추느냐면 땅에다 안추는 게, 땅에다 안추는데 그건 이제 종이를 말해요. 종이의 누른색은 이제 땅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 검정색이랑 누른색은 하늘과 땅의 예술로서 인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라든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지인의 예술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색채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 필법에 대한 문제들은 선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단순한 어떤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역입이라든지 회복이나 필법이 들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도 보면은 멈춤이라는 것이 있고, 1과 2가 더하게 되면 3이라는 게 있고, 이렇듯이 음과 양의 조화로서 만들어지는 완성된 어떤 숫자가 3으로 본다면은 그 세 번 멈춤, 천지인으로서 세 번 멈춤이 획으로서 넣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법인 결국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완성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옥동 이서의 필결에 보면은 세 번 멈춤이 들어가고, 그 세 번 멈춤은 처음에 들어가는 역입은 과거고, 그 다음에 이 몸통에는 현재고,
그리고 마무리는 미래로 보는데, 이 몸통은 음과 양의 조화로서 가장 완성된 거는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부부를 이루는 게 그게 완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부의 과거는 부모거든요. 예, 그리고 부부의 미래는 자녀고, 예, 그래서 부모와 그리고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자손들이 합해질 때의 3대가 결국은 완전하게 인간이 계속 윤회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을 서예의 획에다가 넣어서 획이 영속성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필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예는 필법이라든지 먹색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한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서예에 대한 어떤 본질들을 조금 접근하기가 수월해져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이 단순히 서예를 글씨를 써서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예술로서 이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서예의 어떤 본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서예를 제가 일단 시작했는 경위로 본다면은, 저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거든요. 그냥 어릴 적부터 서예를 이렇게 어떤 말하자면은 어릴 적부터 수양 교육 차원에서의 서예를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품적인 어떤 자기 표현으로서 시작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닦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서예를 많이 지금 보는 입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이렇게 가는 행위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먹을 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먹이 사람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 서예는 자기 내면을 닦는 어떤 그런 역할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반복해서 내가 계속 쓰는 행위, 예, 쓰는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예에서는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3000배, 절을 3000배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자를 3000번을 쓰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서예의 역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이라든지 수양, 어떤 이런 역할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죠. 예, 그게 기본이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 나중에 되는데,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옛날에 수묵을 이렇게 다룰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뭐 난을 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뭐 물론 이제 물을 깃기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처음에는 수석을 많이 그리게 해요. 돌을 그리게 하고 돌의 어떤 인품을 담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선을 한일을 긋는다든지 난을 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방사후 중에서도 지필묵연 이런 순서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종이가 한번 사용하면은 수명이 다하고, 그 다음에 붓은 또 수명이 좀 더 길고, 또 이 먹은 또 갈아서 없어지니까 좀 더 길고, 벼루가 맨 마지막에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벼루 수집은 많이 해도 붓 수집은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벼루의 어떤 인품을 내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오우가 이런 것처럼 다섯 에도 보면 수석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벼루도 어떤 바위의 어떤 인품을 우리가 많이 배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예도 어떤 그 자기 어떤 수행적인 그런 부분들이 수묵에도 많이 있죠. 특히 재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수양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별한 계기는 사실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필방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일단은 큰 붓이 걸려져 있고 또 작은 세필불도 있고 이러는데, 저 붓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충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내가 저 붓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제가 붓을 여러 종류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큰 붓도 있고 또 더 큰 붓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붓을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큰 붓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은 어떤 그 글씨가 나올까, 글씨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저 붓을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어떤 도전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큰 붓을 가지고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 붓하고의 어떤 그 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체가 되지 않고 서로 따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 붓을 다룰 줄 알게 되고, 또 붓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일체가 되면서 오는 그 자기만의 어떤 희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붓을 가지고는 아주 미세하게 섬세한 것은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무형이라는 게 있어요. 큰 상은 형태가 없고 대음이성 큰 소리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붓을 쓰게 되면은 잡다한 소소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또 거기에 대한 꾸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그 세필 붓이라든지 작은 붓으로서 아주 미세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욕심을 좀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붓에는 가능해요. 세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세속적인 여러 가지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붓에서 많이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대붓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사실은 좀 정화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체력적인 그 한계를 또 극복하는 데서 오는 그에 대한 희열도 있고, 그래서 대붓 글씨는 내 스스로와의 어떤 그 가고자 하는 높은 산을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어떤 시기라 그럴까, 그런 게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공을 하면서 첫 개인전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대학원 때 이제 하면서 물론 그 주제는 그 앞전에 잡았겠죠. 그래서 잡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작품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내가 몇십 년간은 앞으로 하게 될 건데 무작정 그냥 떠오르는 잠깐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글씨를 그때 순간순간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가 첫 개인전을 제가 할 때의 주제를 소리음으로 잡았어요. 그래 그 소리음의 주제를 잡고 그거를 그 당시에 30년간을 하겠다. 제가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그걸 제 스스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30년간을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10년은 천지인의 소리로서 하는데 10년은 천의 소리, 10년은 지의 소리, 10년은 인의 소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어떤 소리를 30년간 하고 나머지 30년이 지나면은 이 전체의 소리를 합해서 하나의 이제 이 작품으로서 이제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정했죠. 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30년간이 지나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문인화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서각도 들어갈 수 있고 정각도 들어갈 수 있고 한글서에 한문서에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게 융합된 어떤 그런 작품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서각도 하고 정각도 하고 두루두루 많은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산발적으로 이렇게 시도도 하고 많이 이제 남들이 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가 하나로 뭔가 이렇게 융합시키는데 많은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작업의 아이디어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좀 잡아놓은 게 많아요. 조형적인 거는 조금 변화는 있었겠죠. 그거는 전체적인 주제는 현입니다. 금을현. 아까 말한 금을현으로서 나오는 그 뜻에 대한 거를 조형화시키는 것. 이제 그 현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컨셉으로서 이제 그 내용이라든지 조형을 구축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잡고 이제 시각적인 조형은 아까 말한 그 글자를 회화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 아니면 회화적인 어떤 그러한 이미지들을 문자로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데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작품에도 투영되는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그래 지금 작품을 제 걸 보면은 뭐 방가사회상도 있고, 그리고 또 현에 대한 이미지화된 작업이 있고, 또 목숨 숫자라든지 이런 임금에 대한 인을 형상화시킨 어떤 전서체의 곡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시각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예, 거기가 제가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10년 넘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소장한 장소죠. 그때 이제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의 청년 작가 선발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선발이 돼가지고 40세 이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40세 이전이니까 지금 한 10년쯤 됐네요. 10년 전쯤에 제가 선정이 돼서 개인전을 한번 하고, 그 작품이 이제 한 점이 이제 제주도립미술관에 소장이 됐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서예로서 이제 제가 작품 하는데 첫 출발점, 어떤 계기가 조금 더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근래에는 이제 파주에 타이포그래피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디자인 어떤 문자로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 홍익대학교의 안상수 교수가 학교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업이라는 작품이 이제 소장이 되었어요. 예. 일단 전각이라든지 탁본 이러한 그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은 서예에서는 사실 빠질 수 없는 영역이고, 그게 또 문자를 소재로 해서 이제 우리 새긴 것, 또 새겼던 거를 다시 또 다시 탁본을 떠서 시각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글씨를 쓰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 서, 화학, 다음에는 각, 이런 게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새김을 통해서 결국은 서의 어떤 본질을 깨닫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새기는 행위에서 어떤 서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정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글씨를 나무에다가 새길 때에도 어떤 서각이라는 이런 것들도 본질적인 어떤 글씨의 어떤 그 운필이라든지 어떤 기운 생동하는 맛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했었고, 예, 그래서 탁본 같은 경우도 그걸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떨려면 산속이든 아니면 들판이든 그 자연과 일단은 함께 그걸 느껴야 되고, 또 그 시간적인 역사성을 또 유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예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예.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예가로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글씨를 쓰다가 보니까 현재 쓰고 있고, 또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라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서예가라서 글씨를 쓰는 행위가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제가 어떤 경우는 머리도 좀 길고 이러니까 예술가처럼 생겼다, 아니면 뭐 작가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말하자면 그냥 머리를 안 깎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사실은 이렇게 있고, 또 작품을 하려고 그런 것보다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액자에 넣어져서 전시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일 한계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씨일까, 이게 서예로서 좋은 가치를 지닐까,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래서 매번 붓을 들 때마다 사실은 한계고,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표현을 해내는 것, 예, 그게 결국은 제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제가 어릴 적부터 쭉 쓰긴 했지만 모르고 썼던 거죠. 모르고 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한계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한계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래 보면은 너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물으면은 그건 없고, 제일 그만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서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왜 서예를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면 제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잘하면 내가 할 필요 없는데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계속 아마 나이가 들 동안 이걸 계속 할 것 같다고. 더 잘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거는 아마 서예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제가 계속 극복해야 될 어떤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의 계획은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1월 달 그리고 2월, 3월, 4월 그리고 뭐 7월 계속 지금은 전시가 잡혀져 있습니다. 개인전 위주로도 잡혀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일정이 잡혀져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계획이 있다면은 제가 알지 못하는 아마 다른 계획들도 저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별로 잡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현재는 잡히는 상황이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잡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잡히면은 일정이 잡히고 전시가 잡히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지금은 제 계획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올해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좋은 계획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어떤 좋은 계획이 저절로 저한테 오기를 바라는 게 저는 제가 바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서예가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좋은 예술의 장르로서 남았으면 좋겠고 또 이 서예가 한국 미술 장르에서도 큰 역할을 해서 이 예술로서의 서예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수행적인 생활의 서예 어떤 영역에서라도 이 서예가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공유를 하는 게 그렇게만 되면은 저는 앞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세운 게 없습니다. 원래는 검은 호랑이의 해이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크게 우렁차게 포효하는 것처럼 그리고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호랑이의 기상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